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을 3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는 1월의 예비 신부입니다. 현재 나이는 28이고요. 저는 결혼을 할 때 남친이랑 동시 입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함께 팔짱을 끼고 결혼식장에 들어서줄 아빠가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 중학교 때 두 분 다 사고로 한꺼번에 돌아가셨고, 그러는 바람에 전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남은 사춘기를 보내고 성인이 될 때까지 컸어요. 갑작스러운 부모님과의 이별을 받아들이느라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그래서 공부를 손에 놓고서 한동안 방황을 하며 보낸 시절도 분명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만큼이나 저를 불쌍히 여기고서는 친자식처럼 키워주려고 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부모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지극정성으로 저를 키워주셨고, 제게는 친아버지, 그리고 친어머니나 다름이 없는 두 분이셨어요. 제게는 정말 감사한 분들이시고, 또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입게 만든 분들이셨죠. 하지만 저 대학 졸업하던 그 해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얼마 전 한참 결혼을 하겠다고 할아버지한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신나게 서로를 알아가던 그쯤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저를 다 키워놓았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할아버지는 정말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세상을 뜨셨어요. 이제는 저 혼자서 살아도 씩씩하게 잘 이겨내며 살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하신 건지 정말 제가 완전히 독립을 앞둔 그때에 그리 세상을 떠나신 것이었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어릴 적이어서 그런지 당시의 슬픔이 막 크게 느껴지지 못했는데 할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고아나 다름이 없다는 생각에 속에서 막 흐느낌이 밀려 올라오더라고요. 자식을 대신해서 손녀딸을 키워준 조부모님의 마음도 너무나 잘 알 것 같고 또 그 마음에 감사드려 한동안은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내가 더 빨리 자리를 잡고서 여행도 보내드리고 자식도 나 안겨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시니 그 아쉬움도 너무 컸습니다. 여러모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바쁘게 보내다가 맞이한 가족과의 이별이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넋을 놓고서 살았네요. 겨우 남친이 옆에서 저를 잡아줘서 버티며 결혼을 더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제 앞으로 집과 재산을 좀 남겨주고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 혼자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후에 신경 쓸 것이 좀 줄어들고 나니 제게 남겨진 재산이 눈에 들어왔죠. 할아버지는 살아생전에 부동산 업쪽에서 일을 쭉 하셨고 저한테는 아낌없이 돈을 써주셨지만 스스로는 워낙 검소하게 사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살고 계시던 할아버지 집 말고는 남겨질 유산이라는 건 애초에 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시던 아파트 값에 모아놓으신 돈, 그리고 고향 땅에 있는 땅 조금까지 포함을 해서 제게 남겨진 돈이 무려 25억 6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절대로 제가 혼자서 취업을 한 후 버는 월급으로는 평생 저축을 해도 모을 수가 없는 큰 액수였고요. 왜 살아생전 이 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나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돈이 이렇게 있으면 스스로 옷이라도 한 벌 더 좋은 걸로 사 입어보시고 여행도 더 열심히 다니시면서 인생을 즐기셨으면 좋았을 텐데 부모 잃은 손녀딸이 불쌍해서는 손녀딸한테만 아낌없이 퍼주며 사셨구나 싶어서 더욱 쓰라림의 눈물이 밀려왔죠. 그렇게 저는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가 남겨주신 돈을 소중하게 받았어요. 일전에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사망보험금의 집 명의까지 다 할아버지를 거쳐서 제 명의로 이미 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유산을 받게 되면서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고아가 된 대신에 금전적으로는 아쉽지가 않은 처지가 되었어요. 아이러니한 이 상황을 즐길 수도 없었고 또 기뻐라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 키워주다 돌아가신 분들의 소중한 유산이었기에 절대로 이 돈을 허투루 쓰기도 싫고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나 잘 살아갈 거고 또 좋은 곳에다가 쓰면서 베풀고 살 거라는 걸 하늘에 있는 가족들한테 보여주면서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제 결혼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당시 저랑 결혼을 준비하던 남자친구의 경우
모아놓은 돈이 겨우 2천만 원에 불과했어요. 다만 군대 다녀오고 남자가 취업 준비를 오래 하다가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한 것을 생각하면 서른인 그 나이에 그 정도 돈을 모아놓은 건 절대로 적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적은 것일 뿐 평상시 데이트를 하면서 봐온 남자친구는 검소하고 또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 신중한 편이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빨리 돈을 모으고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될 거란 믿음이 있었어요. 남자친구도 자기 스스로 빨리 돈을 모아서 가정을 일굴 준비를 제대로 하겠단 말을 참 자주 했었고요. 다만 공기업이긴 하지만 아직 연차가 얼마 안 쌓여서 그런지 월급 액수도 적고 일도 많아서 그런지 여러모로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빠져나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혼자 남자라는 이유로 안고 가야 하는 부분들이 부담이 되었는지 유독 수척해 보이기도 했죠. 시어머니 되실 분께서 지금 남자친구가 자취하면서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전세 자금을 지원해 주신 덕분에 남자친구가 서울에서 월세살이를 하면서 돈을 써야 할 일은 없었는데 그럼에도 여러모로 돈 얘기만 꺼내면 주눅이 들고 힘들어하길래 제가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받은 집도 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유산도 있으니 그걸로 결혼 준비를 하면 된다고 말이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냥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월급을 모을 생각만 하라고 말입니다. 신혼집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집에 차려도 좋지만 돌아가신 분들의 집에 차리는 게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으니 그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구해서 살면 되는 거라며 남친에게도 여러 차례 일러두었고요. 그러자 남친도 무척 반가워하더라고요. 집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어서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전세 자금을 빼고 대출을 왕창 받아서 자가를 살지 아니면 그냥 계속 전세를 살면서 추후에 이사를 해야 할지를 계속 생각하던 중이었는데 제가 해결책을 제시해 줬다면서 좋아라 했어요. 다만 그게 저 고아가 되는 대신에 받은 돈이라는 것을 남친도 잘 알고 있었는지 더 이상 팔불출 같은 소리는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저희 가족들에게 감사하단 말을 같이 해줬네요. 참, 제 남편이 될 사람이지만 누가 봐도 사람이 괜찮고 또 마음이 따뜻한 남자였습니다. 그러니 저도 그런 남친이 고마워서라도 더욱 저 혼자서 결혼에 필요한 경제적인 부담은 안고 가려고 했죠. 저한테는 그럴 돈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집은 해결이 되었고 이제 제가 혼수료하고 식장을 보면서 척척 준비를 더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지금껏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드리고 또 조금씩 준비를 하는 동안 어머님은 저를 단 한 번도 집으로 먼저 초대를 하거나 연락을 해오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오히려 저를 고아라 미워하고 며느리로 받기를 싫어하는 분이셨죠. 저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티를 직접적으로 낸 적은 없었지만 제가 워낙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잃고 할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면서 보고 배운 자연스러운 눈치라는 게 있어서 제 눈에는 다 티가 났답니다. 내가 딱 봐도 부모가 없다는 것에서 이미 마음에 안 들었는데 연애를 하는 도중에 할아버지까지 돌아가셔서 남친이 저를 도와 장례식장에서 상을 치를 때 어머님은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가 보구나. 팔자도 참 기구하다 너.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눈빛에는 자기 아들도 곧 이렇게 죽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죠. 저도 그 눈빛을 너무 적나라히 읽는 바람에 어머니와 저는 눈을 마주볼 수 없었고요. 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만도 싶었던 나머지 어느 누구에게도 힘들다는 하소연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나 같아도 멀쩡한 아들이 부모 잃고 하나 남은 가족까지 잃은 여자애랑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온다면 한 번쯤은 그러지 말라고 뜯어 말릴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 최대한 예비 시부모님이 나를 더 미워하시게 만드는 일만 없게 하자는 마음으로 가만히만 있으려 했어요. 그러다가 남친을 위해서 제가 직접 받은 유산도 결혼자금에 써보려 했고 남친이 좋아라 하는 만큼 저는 어머니도 좋아해 줄 거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냥 적어도 제가 꽁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시집을 가려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이고 싶었어요. 저도 고아이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열심히 살아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또 그래서 좋은 남친 만나서 제게로 귀하게 장가오게 하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애비 시어머니의 부름에 달려간 애비 시댁에서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나머지 말 한마디도 자꾸만 갈팡질팡을 하며 겨우 정신줄을 붙잡고서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상상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 안에서 펼쳐졌거든요. 어머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집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저한테서 가방을 받아주질 않나 선물이라면서 사간 디저트 세트를 이거 뭐 이런 것까지 라고 하면서 임금님이 하사하신 선물인 것 마냥 귀하게 받아들이질 않나. 여러모로 제가 알던 어머님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일전에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에는 제가 들어와도 본체먼지 하면서 부엌에 가서야 제가 어머님과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저희의 첫 만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손님 대접을 해주며 현관까지 나와주지도 않았어요. 당시 제가 과일 바구니를 사갔었는데도 과일은 물러지면 날파리만 날라드는데 뭘 이런 걸 사오냐면서 괜한 핀잔을 주기도 하셨던 분이셨죠. 그 정도로 저한테는 살가운 모습보다는 냉정하고 또 귀찮아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이던 분이셨는데요. 그런 어머님이 결혼을 앞둔 저한테 이제서야 집에 오라고 반갑게 초대를 해준 것도 모자라 제가 사가져간 선물에 너무나 황송하다는 듯이 반응을 해주니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왜 이러나 싶어서 눈치를 보다가 거실 안으로 들어가니 세상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셨는지요. 너 먹이려고 내가 전날부터 장봐놓고 오늘 하루 종일 준비한 거다. 라고 하시면서 가득 차려진 상 앞에 빨리 앉기부터 하라면서 저를 데려다 앉히는데 진짜 이게 뭔 일인가 싶더라고요. 너무 이상할 정도로 그리고 그 속이 다 티가 날 정도로 저한테 인위적으로 잘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바람에 저는 단숨에 눈치를 챘죠. 어머님이 남친으로부터 저의 유산에 대해서 전해들었고 그래서 돈 때문에 나를 다시 보고서는 내게 이리 잘해주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러니 전 속으로 잃은 어머님을 얼마나 치사하다 여겼는지 몰라요. 사람은 변한 게 없는데 겨우 가진 돈 때문에 나를 이리 다르게 대할 수 있는 것인가 싶어서 말이죠. 그 후로도 어머님은 저를 참 자주도 불러주셨습니다.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느라 퇴근하고서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예약 잡고 상의하고 하느라 늘 바쁜 일상을 보내던 중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남친한테 전화를 해서는 옆에 제가 있으면 집으로 빨리 데려와서 밥이라도 먹이고 보내라며 부르더니만 언젠가부터는 저한테 직접 전화를 또 해서는 집에 오라며 며느라 라고 미리 호칭부터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참 볼 때마다 너무 인위적으로 저한테 잘해주는 게 티가 났는데요. 저도 참 부모 없고 가족 없이 살게 되어 마음이 외로워진 건지 그런 가식적인 어머님의 지극정성 모습을 봐도 그저 고맙다고 넙죽 받기만 했습니다. 나한테 또 이리 잘해주실 어머님이란 존재가 어디 있을까 싶어서 그냥 그 목적이 돈 때문이더라도 사랑만큼은 넙죽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옆집 이웃들이나 자기 친구들 얘기를 꺼내며 걔는 엊그제 만났더니만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나왔더라. 집에 며느리가 하나씩 사준 걸 가지고 나왔다던데 얼마나 부러워 보이던지.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명품 하나 정도는 있어야 사람답고 또 있어 보이더라고. 라는 뻔한 얘기를 자꾸만 할 때에도 저는 모른 척 그냥 명품 가방을 실제로 사드렸어요. 그렇게 비싼 건 당연히 아니었고 그냥 하나 사드리면 더 이상 명품 얘기를 하면서 다른 집 며느리랑 저를 금방 비교하실 것 같아서 입막음용으로 사드린 것이었습니다. 하도 명품 거리시길래 설마 그러고 나서 또 가방 얘기를 꺼내시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어머님은 그 후로도 저를 집에 불러내서 밥을 들면서 꼭 한 번씩은 누구는 뭘 샀다 혹은 누구는 어딜 여행으로 다녀왔다더라 라는 식의 남과의 비교를 해대셨습니다. 그리고는 꼭 저한테 그걸 다 해달라는 식으로 지그시 쳐다보면서 말씀을 하셨죠. 나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 라고 말이죠. 듣다 환장할 지경이었고요. 내 가족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긴 그 소중한 돈을 자기 하고 싶은 것에 쓰게 해달라고 조르는 이 어머님의 심성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한 번 가방을 사줬는데도 이젠 더 배가 불러서는 당당하게 하고 싶은 것이나 가지고 싶은 걸 요구하는 그 자세가 계속 눈에 거슬려 가던 중 저는 어머님의 끝판왕 진상짓을 직접 목격하고 말았어요. 지난 개천절이 있고 대체 공휴일이었던 그날 남친이랑 밖에서 만나 데이트를 좀 하고서는 신혼집 문제로 계속 상의를 할 것이 있어서 카페에 앉아 한참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전화를 해오셨더라고요. 너네 데이트하고 있지? 집에 가기 전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 라고 하면서 저를 또 부르더라고요. 이번엔 또 뭐가 가지고 싶다며 계속 졸라대실까 싶었던 나머지 처음에는 그냥 피곤하다 말을 둘러대고서는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절 위해서 특별한 걸 준비했다며 아주 신나하며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서는 벼랑간 티를 내지 않은 채 남친과 함께 집을 찾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어머님은 역시나 또 저를 위해 준비했다면서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밥상을 차려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절 위해 준비했다고 하더니만 겉절이 김치 하나를 가져오더라고요. 배추 몇 개 자르고서 고춧가루 양념을 비벼놓기만 하면 되는 그 겉절이 김치를 말입니다. 전 또 뭐 대단한 걸 준비해 주신 줄 알았더니만 저를 집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어머님이 그냥 없는 소리까지 지어내가면서 절 위해 준비한 거라며 꼬드겨서는 불러내신 것이었더라고요. 순간 빈정이 확 상해버렸죠. 그 겉절이는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반찬이거든요. 저를 위해 준비한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 준비한 메뉴였던 것이죠. 이번에 또 뭘 가지고 싶으시길래 나를 이렇게까지 불러낸 건가 싶어서 얘기나 들어보자면서 밥을 일단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머님은 피부가 처지는 게 너무 보기 싫다면서 보톡스에 관한 얘기를 자꾸만 밥상 앞에서 꺼내셨고요. 자기 친구들이 이번에 하러 간다는데 자기도 같이 하러 가고 싶은데 돈이 없다면서 그걸 또 저를 보면서 적나라히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표정이 너무 꼴불견이어서 일부러 남의 얘기를 듣듯이 시선을 피한 채로 국을 먹다가 급기야 제가 국을 바지에다가 흘려버리게 되었어요. 놀래선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밥상에 무릎 찢고서는 반찬 하나가 더 떨어졌고요. 그 바람에 제 면바지는 완전히 맑은 국에 시뻘건 반찬 국물까지 범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바로 어머님께 양해를 구하고는 아무 바지나 달라고 해서 입으려 했죠. 어머님도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 며느리 바지 어떡해! 라고 하면서 바로 방으로 달려가서는 새로 입을 바지를 내어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애비 시부모님의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한심스러웠던 나머지 안방에 있는 거울을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순간 제 눈에 종이 하나가 들어오대요. 정말 별 생각 없이 거울 앞 작은 선반 안에 껴있던 그 종이를 손으로 끄집어 냈습니다. 마치 나한테 보라고 꺼내어져 있는 종이인 것만 같아 도무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 부들부들 거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아주 산산조각으로 찢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 종이에 글쎄 어머님의 버킷리스트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종이의 가장 상단에는 25억 6천만 원이라는 액수의 금액이 아주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고요. 25억 6천만 원. 이 흔하지 않고 그렇다고 맞추기 쉽지도 않은 이 금액은 바로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 남겨주신 유산과 정확히 일치를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남친한테 말을 해준 그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역시나 최근 들어 저한테 잘해주다 못해 아주 아부를 부리셨던 어머님이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금액을 종이에다가 적어놓고서 내 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버킷리스트를 하는 데에 쓰겠다면서 요목조목 돈 들어가는 일들을 하나씩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세계 여행을 하는 건 당연했고요. 저조차도 한번 가본 적 없는 몰디브부터 시작해서 괌, 피지 등 신혼여행지라고 불리는 휴양지는 죄다 적혀 있었고 각종 브랜드 가방의 이름과 색상 그리고 사이즈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가지고 싶다고 하도 말씀을 해서 제가 사드렸던 그 가방도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가방 위에는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새빨간 매직으로 일직선이 그어져 있었고요. 저는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한테서 받은 이 돈이 너무 아깝고 차라리 돈 말고 가족들이 다시 살아나서
내 품으로 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오히려 원망스러울 때도 많았는데 그 귀하고도 쓰기 힘든 그 돈을 시어머니는 혼자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쓰려고 오만 준비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저조차 처음 들어보는 명품들의 다이아몬드 반지랑 목걸이 세트도 하나 있었고 그 돈 모자라 하나 있는 지 딸 결혼식에 쓸 돈까지 저한테 부탁을 하려고 하는 건지 서희 결혼자금이란 목록까지도 적혀 있었답니다. 대충 옆에는 금액까지 생각을 미리 하신 건지 3천에서 4천 정도라는 글자가 새빨간 펜으로 적혀 있었고요. 이쯤 되니 시어머니가 너무 무섭더군요. 나를 며느리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집 구석에 마지막 남은 돈줄, 동아줄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나 보다 싶었습니다. 당연히 만정이 다 떨어졌고 더는 시어머니를 마주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내 남친하고는 헤어지는 게 죽기보다도 싫었고요. 산산조각으로 찢어버린 종이를 모아서는 그걸 들고 거실로 나가 바로 남친에게 종이 쪼가리들을 던졌어요. 이게 다 뭐야? 내 유산으로 뭔 짓을 하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아닌 남친에게 쓰레기 같은 놈이라는 욕을 내뱉으면서 온 책임을 물었습니다. 설마 어머님이 이런 거 쓰셨을 리가 없다는 자세로 남친에게 애꿎은 화를 내면서 어떻게 우리 가족 죽고 나서 받은 유산으로 이딴 거 살 생각을 해? 네가 사람 새끼야? 라고 하면서 마구 욕을 날렸어요. 밥도 더는 못 먹겠고 이 결혼도 도저히 믿음직스럽지 못해서 못하겠다고 하며 말이죠. 그러자 남친은 이 종이가 도대체 뭐냐면서 저를 말리는 와중에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맞추려고 했고요. 종이를 딱 절반 가까이만 맞춰보다가 눈치를 챈 건지 하는 탄식을 하대요. 그리고는 바로 제가 아닌 자기의 엄마를 째려봤습니다. 이런 목록이 적혀있는 줄은 남친도 몰랐던 건지 엄마, 이게 다 뭐야? 남의 돈으로 찌질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몰디브, 루이비, 진짜 엄마 나 쪽팔려 죽는 거 보고 싶어서 이래? 라고 하면서 급기야 어머니께 괴성을 지르더라고요. 이게 어떤 돈인데 이걸로 명품을 사재끼겠다는 생각을 했냐며 말이죠. 자기도 집 해준다고 하는 거 고마워하면서 눈치 보고 있었는데 엄마가 왜 우리 사이에 회방을 놓냐며 막 화를 내다가 다시 저한테는 미안하다고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면서 열심히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는 저는 그저 인정사정 없이 끝까지 연기를 하면서 남친한테만 화를 냈죠. 네가 뭔데 남의 유산으로 지출 리스트를 만들어? 거지 새끼도 이러지는 않는다. 남의 돈 가져다가 왜 네 하고 싶은 걸 하겠다 생각한 거냐고. 이게 네 돈 같아? 내가 남편 해주고 가족 행세 해주니까 내가 벌써 네 가족이고 내 돈이 벌써 네 돈인 줄 알지? 나 이 결혼 못해. 사기꾼 같은 너랑은 더럽고 불결해서 이 결혼 못해. 라고 하며 시어머니를 한번 쓱 째려보고는 집을 박차고 나왔어요. 그러니 어머님은 아이고 며느라 라고 하면서 저를 또 며느리라 부르며 버선발로 절 따라 뛰쳐나오셨고 뒤에서 남친이랑 시아버지까지 우르르 저를 붙잡겠다고 뛰쳐나오셨는데요. 제가 누구한테 자꾸 며느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벌써 아줌마 며느리예요? 라고 윽박을 질렀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아줌마 소리가 퍽 충격이었는지 딱 일시정지를 하셨고 급기야 남친은 엄만 좀 들어가 있어. 불난 집에 부채질 그만하고 라면서 시어머니를 집 안으로 도로 밀쳐버리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정말 종이 한 장이 바람에 흩날리듯 제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남친은 울면서 저를 내내 따라왔고 자기는 몰랐는데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며 다시는 제 돈에 그딴 흑심을 품지 않게 만들겠다며 애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애원을 하니까 한 번만 용서를 해주라면서 말이죠. 저는 그 말에 당연히 남친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그냥 머리가 너무 지끈거리니 다음에 얘기를 하자 하고서는 도망치듯 집으로 왔습니다. 아마 그날 애비시댁에서는 남친이랑 어머님 사이에서 아주 난리가 났을 텐데요. 저는 그냥 다 귀찮고 마음 아프다며 핸드폰 전원도 꺼버렸어요. 신경도 쓰고 싶지 않은 어머님 생각으로 머리를 지끈거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저 바로 어제 시어머니로부터 명품백을 환불받았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 손에 이끌려서는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저한테서 받아갔던 그 명품백을
종이백까지 고이 가지고서는 환불해달라면서 도로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목록을 적어놓은 거고 절대로 자기 아들은 잘못한 것이 없으니 용서를 해달라며 비는데 솔직히 순간 마음이 흔들리긴 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남친이랑은 결혼을 쭉 준비해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결혼을 하고 가족이 되는 순간 또 그게 자기 돈이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고 가족인데 한 푼 쓰는 게 그리 아깝냐면서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괜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살면서 내가 받은 유산이 허튼 곳에다가 쓰이게 될까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저 한 달이란 시간이라도 제발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당신들 없어도 잘 살 수 있을지를 알고 싶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하니 한 달이라도 제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요. 결혼 준비도 올스탑을 하고 말이죠. 그러니 두 사람은 당연히 안 된다면서 울고 불고 더 매달렸지만요. 결국 저는 그렇게 두 사람을 집에서 내보내고서 한 달의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답니다. 어찌 보면 그 시간 동안 내려야 할 결정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기도 한 거랍니다. 제 가족의 목숨값인 그 유산을 사리사욕 채우는 데 쓰려고 한 예비 시어머니, 그리고 제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남자친구. 저는 과연 남자친구를 믿고서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그냥 다 필요 없다고 뒤집어 버리는 게 나을까요? 제 마음은 솔직히 남친이랑은 연애만 계속하면서 차라리 예비 시어머니랑은 더 얽히지 않고서 혼자 더 살아보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제 결정이 옳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결혼생활 선배님들의 조언이 절실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